휴식제도의 현 주소와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국의 현행 가족 정책 중에서 핵심적인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이런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주 교재 95페이지에 보면 이 육아휴식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의 육아휴식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대안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도의 특징과 내용과 한계점은 또 무엇이고 발전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홈 오스타스 깨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균형을 깨야 된다. 가정 내에 문제 있을 때 균형을 깨고 증상을 재규정해야 된다. 균형을 파괴해야 된다 그랬죠. 그 악순환이 되는 균형을 패턴을 파괴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증상을 재규정해야 된다. 어떤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그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그 가족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본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례 개요와 체계도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로드맵과 예상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기 긴급한 문제 해결과 교통 건강, 등교 거부 완화, 장기는 근본적인 패턴을 변화합니다. 부부관계 개선,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우선순위는 안정과 위기, 해결, 변화 동기 높은 영역,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타임라인을 두고 정해야겠죠. 그 다음 개입 시간표는 단계별 계획은 초기 사정, 개입, 종결 등 시간 설정을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유연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 저항 관리. 가족 중에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감적인 수용,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재규정, 동맹 강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부터 변화를 시키고 그 가족들을 이용해서 동맹을 강화해서 재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변화를 저항하는 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긍정적인 에너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인 고려입니다. 비밀 유지, 정보에 입각한 동의, 비차별 전문성, 역량 내 개입하고 가족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합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는 문제, 알코올 중독 이런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들이 우선적인 일인가 생각해보고 무리한 목표를 가지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예상 저항 관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익숙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전략은 공감적인 수용, 재규정, 동맹 강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지표와 추적 관리입니다. 성과 지표. 행동 지표는 문제 행동 빈도와 강도의 감소가 됐고 기능적 행동이 증가됐는지, 관계 지표는 갈등 해결 방식의 변화가 되고 상호 지지를 증가하는지, 정서 지표는 스트레스 불안 감소 및 긍정적 정서가 증가됐는지 자기보고식으로 척도를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추적 계획은 후속 정결 후 1, 3, 9, 9가 잘못 써있네요. 9개월마다 변화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기 관리는
위기 상황의 대처 자원 및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연계는 필요한 지역기관, 센터라든지 복지센터 이런 기관에 연계를 하여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종결은 가족들이 목표로 한 그 달성과 가족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확보가 되면 종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즉 행동지표, 관계지표, 정서지표를 척도검사로 살펴보고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변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성과지표와 추적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이게 중점입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의 현행 가족정책 중에서 핵심적인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인 육아휴직제도의 내용, 특징, 한계점을 분석하고 실효성이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지금 저출산, 그러니까 저출생,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내용은 육아휴직 제도의 목표는 이겁니다. 근로자가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 모두의 근로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부부를 합산하면 총 2년이 되겠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하는 것을 3+3 부모휴가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육아휴직 시 3개월간 급여 상한액을 높여 지급하는 것. 근데 이것이 2024년 기준 6+6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육아휴직이 왜 필요한지. 저출생 위기와 육아휴직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성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개인적인 경제 손실을 넘어서 국가적인 인력 손실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제도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은 근로자의 만족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문화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구현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 모두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지금 2024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력 단절 없는 육아 지원이 목표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은 4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부부로 따지면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고용보험인 나이는 그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사용 시 초기 6개월 급여 상한액 확대 적용으로 남성 육아휴직 및 공동 육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이용 시나리오입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부부 합산 총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녀 한 명당 부모 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엄마가 1년 사용한 다음에 아빠 1년으로 공백 없는 양육이 가능합니다. 동시 생후 12개월 시 자녀 대상 동시 사용으로 초기 집중적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사용의 유연성. 1회에 하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한 중요한 시기 여기에 맞춰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활용을 가능합니다. 그 시나리오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교 후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라고 하죠. 급여 체계와 제어 메커니즘입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목표는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죠.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입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 이거는 급여 지급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죠. 최저 70만원 이상,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재원 구조입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해줍니다. 주요 재원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청은 휴직 개시 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완료 후 계좌로 지급합니다. 자, 3+3에서 6+6으로 부성 육아 인센티브, 남성 육아 참여를 강력히 장려하여 공동 육아 문화 정착과 출생률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개요입니다.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둔 부모. 내용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액의 단계별 인상. 이시 월별 상한 200에서 250, 300, 350, 400, 450 예시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성평등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하여서 안정적인 소득 대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권리로서 육아휴직 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확산하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운영하여서 근로자가 전일제 대신 유연하게 근무하는 유연근무제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거 유연근무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유연근무제가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과 성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특징 및 성과는 부성 육아, 즉 아버지가 육아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거죠. 또 다양한 인센티브, 뭐 3+3에서 6+6으로 옮긴다 했죠. 6+6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성평등적 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이 정책의 특징 및 성과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는 부성 육아를 장려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유연근무 확산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아빠가 육아 장려하는 것을 확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근무 확산 및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너지인가를 보겠습니다. 유연근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유연근무 확산은 그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전일제 대신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유연근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아휴직은 전념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연근무제는 업무 시간을 줄여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이런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는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기업 유연성을 증대하고 근로자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사용률의 그늘, 이 말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남성의 실제 사용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의 실효에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때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막 해놨는데 막 사람들이 사용 안 해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눈치가 보여서. 맞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왜? 중소기업의 현실은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두면 대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아직은 우리는 문화가 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과 또 인센티브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바로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대체의 현실성 문제. 그러니까 그만두면 이게 80% 준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수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감 소득 대체율 제한. 월 상한에 150으로 고소득자, 돈 많이 받는 사람은 실제 소득의 80%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양, 큰 소득 공백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게 만드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휴직의 경제적인 부담. 1년 동안 휴직하게 되면 1년 동안 뭐 상한액이 150만 원이니까 보통 100만 원 정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장기적인 소득 감소는 가계 경제에 지속적인 압박이 됩니다. 특히 한 사람만 벌게 되면 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재정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제도 활용 유인 약화. 육아휴직이 휴식이 아닌 경제적인 손실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해외는 소득 대체율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의 경제적인 현실성을 떨어뜨려서 실효성을 제외하는 주요 한계점. 돈이 적게 주기 때문에 실제로 안 쓰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이 문제점은 경력 단절 위험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경력 단절 위험과 사업주의 부담이 있습니다. 복직 시 약간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진 시 또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퇴사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경력 개발 의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림처럼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주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가 공백이 생기니까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체감하기엔 좀 어렵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악순환 구조입니다. 근로자의 불안감과 기업의 소극적 태도가 맞물려서 실효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 및 제재를 강화하고 즉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 인력 채용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급여 현실화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처럼 급여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6개월과 통상임금의 뭐 80%가 아니고 100% 지급을 검토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단계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재정 확충 및 안정화. 고용보험 기금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재정이 좀 건전성 있게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하죠. 스웨덴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노르웨이, 독일. 우리 한국은 프로젝트가 60%까지 가겠다. 지금 이런 걸 프로젝트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 의무 휴가제. 이거 뭐냐면 남성은 휴직을 특정 기간 1에서 3개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미사용 시 기업이 페널티를 부과하여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아빠 의무 휴가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자는 거죠. 의무적으로 1개월 또는 3개월까지 의무적으로 하자. 이게 아빠의 의무 휴가제입니다. 사용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거죠. 파급 효과는 눈치 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 육아 문화 정착을 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시킵니다. 이걸 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이 일단 필요한 거죠. 자, 기업 지원 및 제재 강화입니다.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간접 노무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또한 강력한 제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휴직 기간에 유연하죠. 1년의 휴직 기간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아까 우리는 2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할해서 좀 사용할 수 있고 횟수를 늘릴 수 있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짧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좀 더 높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갑자기 뭐 그만둔다고 이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그래서 좀 국력적인 방식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 로드맵과 성과 관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발전 방안 및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일정, 그 다음에 리스크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단계별 실행 일정입니다. 1년에는 6+6 제도 홍보하고 3년까지는 아빠 의무 휴가제를 논의하고 3년 이후에는 소득 대체율 상향하고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하고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현재 한국의 가족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책을 따라서 하겠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게 하게 된 게 가장 큰 게 저출생,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는다는 거죠. 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애를 낳아도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는 이 목표는 이거죠. 경력 단절 없는 육아 지원.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기간은 자녀당 1명. 급여는 통상의 임금의 80%. 자, 이거고. 특징 및 성과를 요약해보자면 특징은 부속육아 장려 및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유연근무 확산 및 시너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한계점 및 문제점은 사용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중소기업의 남성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제도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보장이 되긴 하지만 직장 문화와 대체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걸 때문에 중소기업 남성은 눈치를 봐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압력과 눈치가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다음에 일단 휴직을 하게 되면 150만 원이니까 실제 소득에 많이 받는 사람은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감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로는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업주는 부담이 되죠. 대체 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정책의 발전 방향은 급여를 현실화시켜서 상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돈을 좀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급여 지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 의무 휴가제를 도입하여서 남성의 휴직기간을 특정기간 의무화하거나 미사용 시 기업의 페널티를 부과하여 조직문화 변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게 발전 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휴직을 유연화시키고 이런 것이 앞으로의 발전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